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면서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적을 과소평가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미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매닝은 기존의 분석을 종합해서 두 가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직접 군을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후에 전투가 격화되면 북한은 서해상의 무인도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해 한국군의 움직임을 제한할 거라고 매닝은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아시아의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하게 되고 북한은 그 틈을 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실제 전쟁 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2024년 기준 남북한의 전투력을 간략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수치로만 따졌을 때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남한이 약 36만의 병력을 보유한 반면에 북한은 그보다 3배가 많은 110만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차 수에서도 북한이 앞섭니다. 한국군이 약 2200대의 전차를 보유한 반면에 북한이 약 4300대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전차 대부분이 노후화돼서 실제 성능은 형편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도 수치상으로는 북한이 우세합니다. 한국 해군은 약 90척의 전투함과 2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이 약 420척의 전투함정과 70척의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전투함의 크기와 성능 모든 면에서 한국군이 북한을 압도합니다. 한국군은 공군 전력에서 가장 큰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은 약 8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해 남한의 400대보다 2배가 많지만 대부분이 노후 기종입니다. 반면에 한국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 F-15, 그리고 F-16 등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다수 보유해서 북한에 비해 월등한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병력과 장비 수량에서는 남한보다 우세하지만 남한은 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의 질적 측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열악한 장비와 무기로는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위협적인 진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재래식 무기가 아닌 비대칭 전력에 있습니다. 주먹 싸움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종종 모래를 뿌리거나 눈을 찔러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비대칭 전력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이용되는 전력은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으로 나뉩니다. 대칭 전력은 탱크, 전차, 군함, 전투기, 미사일 등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의미하고 흔히 재래식 전력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면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가리킵니다. 비대칭 전력은 특히 살상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취약점을 최대한 공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대칭 전력에서 남한에 뒤처졌다고 평가받습니다. 대칭 전력을 갖추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는 아무리 군사 투자를 강화해도 남한을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랫동안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땅굴은 남한, 후방까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발견된 일부 땅굴은 한 번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이러한 땅굴을 이용해서 한국군의 후방을 기습 공격한다면 초기 대응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전선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 정권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틈타 비무장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여러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정은은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선언하고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문제는 지뢰의 정확한 위치를 북한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군은 지뢰가 없는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남하할 수 있지만 한국군은 지뢰밭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는 역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합니다. 핵무기는 물리적인 공격뿐 아니라 협박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면 미국 본토도 핵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군사 개입을 망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위협은 바로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파괴력은 약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특정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설계된 실전용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전략핵보다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핵을 서해상의 무인도에 투하하기만 해도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한 장소에 집결시킬 수 없을 것이고 작전 계획에도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핵무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과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이후에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다피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결국 미국과 서방의 개입으로 정권을 잃었습니다. 카다피는 거리로 끌려 나와서 시민들에 의해 비참하게 처형됐습니다. 이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핵을 앞세워 수십 년 동안 기만적인 외교 전술을 반복해왔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킨 뒤에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 평화협상이라는 외교 쇼를 연출하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양보를 얻어낸 후에 결국 합의를 깨고 다시 도발을 일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패턴은 수십 년간 반복되지만 국제사회는 이상하리만치 계속 속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은 또 김정은을 냉혹하고 교활한 독재자라고 묘사하면서 그의 비핵화 약속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협상을 단지 정권 유지와 시간 벌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쓴 최윤식 박사는 김정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정은을 젊은 지도자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재 정권 체제 아래 9살 때부터 국가 통치 수업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조직 관리력이 뛰어나고 권력 획득과 유지 능력이 좋았다. 사교적이지만 끊임없이 충성심을 요구하고 점검하며 능력 효율 성과의 가치를 두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한다. 그는 또 위기 상황에서는 승부사로 변신한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감하게 군대를 파견한 것도 이런 승부사 기질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배려나 수고 없이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도한 자신감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분야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을 때는 과민하게 반응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민심이 김일성 김정은 시대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김정은의 기질 때문이다. 그는 평상시에는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그의 승부사적 기질이 문제가 된다. 최악의 상황에 몰리더라도 그는 정권을 포기하고 망명을 택하기보다는 전쟁을 통해 과감하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승부사 기질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약 1만 5천 명의 특수부대를 파견하면서 러시아와의 유착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통치 자금과 핵무장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소식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의 자동 참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큰 위협이 되는 소식이지만 국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 운용되는 미래전 양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조차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귀중한 실전 경험으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정세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발발한 데에는 외부의 압박, 전략적 기회의 틈새, 그리고 내부적 위기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작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 요인인 외부의 압박은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그리고 군사적 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적 압박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러한 어려움이 당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내부 충성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뒷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압박만으로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다른 요인인 전략적 기회의 틈새란 주변에서 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혼란을 틈타 다른 나라를 침공한 걸 의미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 틈에 북한이 남침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은 국제무역의 핵심 경로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 방어를 최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내부 문제로 인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입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강압적인 통치를 지속하면서 주민들과 군부 사이에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당 중심의 정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군부 내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마당을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후계자 문제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딸 김주애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지목할 경우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후계자 자리에 오르는 것은 설령 김정은의 딸이라 해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북한 내부에서 다양한 불만이 고조될 경우 김정은은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김정은에게 맞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평화적으로 남한에 정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감시와 사회 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쿠데타를 모의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1992년과 1995년 북한 군부 내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지만 두 번 모두 사전에 발각돼 관련자들이 처형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암살을 대비해 북한 전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경우는 최정예 병력인 호위 사령부가 맡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때가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북한군 내 전쟁 반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김정은 세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북한의 군부나 엘리트가 순순히 남한에 권력을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어서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군의 강점만 지나치게 강조됐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이 한국군의 전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자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 틈을 타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입니다.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 해군 전력을 집중시켜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대만을 봉쇄합니다. 대만은 방어에 나서지만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 없이는 중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일부 미군 병력이 대만 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의 핵심적인 주한미군 병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틈을 노려 북한군은 서해 5도를 향해 기습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그리고 우도로 북한 황해도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경우 가장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의 시선과 자원이 분산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리 북한과 남침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남한 영토의 일부를 차지함으로써 군부, 강경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범위도 서해 5도와 그 인근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북한은 대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한 끝에 서해 5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갑작스럽게 미국과 한국의 평화협상을 제안합니다. 김정은은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전쟁을 끝내자고 요구합니다. 하자 이를 거절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어서 한국 정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터집니다. 일본이 한국에 군사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를 생각하면 일본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금은 북한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현실론이 충돌하면서 국론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북한은 3.1 전쟁 시나리오라는 작전 계획을 실행합니다. 2013년에 공개된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한의 정부기관과 주요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수도권을 집중 공격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은 남한의 주요 시설을 향해서 방사포와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한국은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는 건 어렵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약 30%에는 화학탄이 탑재돼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합니다. 화학무기 공격에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오염된 화학탄이 수도시설을 마비시키면서 식수 부족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 직후 북한군의 제1, 2, 5군단이 통일대전 신남춘이라고 불리는 경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3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의 진짜 목적은 이 선봉부대를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화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은 해당 지역에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퍼붓고 이후 미국의 추가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남은 병력을 투입해서 남한 전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최소 50기에서 최대 30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북한이 이 중 상당수를 동시에 발사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를 모두 요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설령 전체의 1%에 불과한 단 3발만 한국 땅에 떨어져도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미군의 직접적 군사 개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술핵의 투하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다는 상징성이 있고 한국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해 있어서 일본에 대한 심리적 충격도 극대화할 수 있고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한 지역이 핵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상주입니다. 상주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지형이 대체로 평평한 분지여서 핵 폭발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성주 사드 기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술핵에 6,000배의 위력을 가진 전략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와 국군 상군, 통합군사기지 등 주요 지휘시설까지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경우 북한은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잃게 되는 만큼 전략적으로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서해상의 무인도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명피해 없이 핵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남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북한이 인공지능 드론과 AI 기술을 전쟁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북한은 5,000달러짜리 드론이 500만 달러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드론의 위력을 체감했을 겁니다. 김정은이 이 전쟁을 계기로 북한군에도 AI 드론과 무인 차량을 도입하는 걸 진지하게 고심할 겁니다. 드론 기술은 개발 장벽이 낮아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자폭 드론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신 드론 기술을 보유한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드론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런 기술을 실전에서 학습한다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시 북한이 곧바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드론과 무인 차량 등을 앞세워
비대칭 전력으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려되는 전술은 대규모 드론이 때로 공격하는 수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것처럼 개별 병사나 전통 무기 체계는 수십, 수백 대 드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 경우 거의 무력화됩니다. 이처럼 통제 불가능한 집단 드론 공격은 전투가 아닌 학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수준의 사이버 해킹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엘이 있으며 이들이 이미 여러 차례 군사 기밀 유출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들이 AI 기술을 결합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가 기반 시설과 디지털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어느 날 새벽 수백 대의 북한 드론이 서해 5도를 기습 공격합니다. 하지만 드론 공격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던 한국군은 속수무책입니다. 곧이어 북한의 무인 차량 부대가 상륙해서 주요 거점을 포위합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더 많은 군을 투입할 경우 핵 공격을 가할 거라고 협박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해킹 부대가 항구의 원자력 발전소, 전력망,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합니다. 공격 직후 한국은 방사능 유출로 일부 지역이 격리되고 전력 부족과 디지털 네트워크 붕괴로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얼마 후 북한은 서해 5도의 영유권을 공식 선언하고 한국에 협상을 제안합니다. 애초에 북한의 목적은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일부 영토를 차지한 뒤에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력망과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점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북한의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다양한 전략과 전쟁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입니다. 북한의 전력을 애써 무시해도 국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너무 과민할 정도로 걱정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나리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미국은 분명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믿었던 동맹에 외면받았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보다는 대만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주적인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미래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량의 드론을 제작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한다면 한순간에 북한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제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선제 공격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감시, 조기 경보, 신속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결국 핵과 미사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같은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북한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현재 방어망으로는 모두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북한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경한 반중 노선을 앞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이미 최악인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로 인한 미중 대립은 단순한 경제, 외교 갈등을 넘어서 무력 충돌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대내외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까지 개입한다면 그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중 갈등을 다룬 책인 데인저 존을 바탕으로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시의 워게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전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국과 중국이 왜 대만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그나마 우방이었던 소련과도 관계가 악화돼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문화 대혁명의 여파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적국이었던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미국 역시 얻으려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를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편입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한 중국은 군사 지출을 줄이고 대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등소평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등소평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했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모델을 통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거라는 미국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개방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권위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큰 적을 자기 손으로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면서 중국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국익을 앞세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전랑외교라고 부릅니다. 전랑외교의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입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약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대거 건설했습니다. 당연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은 소국이니 대국인 중국을 따라야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충돌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벌어진 이 충돌로 수십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싸움에선 총 대신에 몽둥이와 못 박힌 막대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중국이 고의로 충돌을 일으킨 거라고 합니다. 중국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망 구축이라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세계 곳곳에 항만과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의도대로 완성된다면 중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초대형 경제 블록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의 세계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경제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산업 스파이 활동까지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미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외교의 제1원칙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어느새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과 여러 국가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주의는 오히려 반중국 정서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특히 2017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갈취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건에 달하는 무역 제재가 중국 기업에 부과됐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접근성도 차단됐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래가 어두운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인구 감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인구 구조는 경제학자들이 꿈꿔온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은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연령의 성인이 10명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우려한 중국 정부는 악명 높은 한자녀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중국은 인구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수많은 여자아이가 낙태되면서 여성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미혼 여성보다 약 4천만 명이나 많은 독신 남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잉 남성 인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60년대쯤 중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이미 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부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훨씬 심각한 불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단 하나의 사회 계약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부를 보장하는 대신에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유지한다. 선거도 언론의 자유도 없지만 경제 성장으로 모든 걸 덮었던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이 멈춘다면 공산당은 다시 탄압과 통제를 앞세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경제적 보상이 사라지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이념 전쟁 속에서 중국은 체제를 소화하기 위해 더 정교한 감시와 통제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AI,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 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국가에도 중국의 감시 패키지를 수출하면서 반민주주의 국제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은 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에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고령화돼서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경제 둔화,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을 보여주는 비공식 데이터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뉴스 보도를 사실상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암울한 전망이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 전문가 할 브랜드와 마이클 베클리는 그들이 쓴 책인 데인저 존에서 2020년대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왔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인저존은 역사적으로도 이런 시기에 전쟁을 벌인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장악한 상황에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조급하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1930년대 일본 역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자원 부족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자 결국 진주만 공습이라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데인저존은 지금의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지도층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대만 침공이 성공하면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대만 해협을 장악하고 TSMC를 포함한 첨단 산업 인프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데인저존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몰락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미 경쟁은 2020년대에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맞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시간이 자신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2020년대 중반 미국의 순양함, 유도 미사일과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등이 대거 퇴역하면서 일시적으로 군사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냉전 시절 레이건 행정부가 구축한 노후한 전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는 수십 년간 지연됐다. 노후화된 함성과 전투기는 중국의 최신 전력과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대만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해군 전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군사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목격한 장교들과 관영 언론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만을 즉각 침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매파와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미국의 CIA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군은 거의 매일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대만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드론이 대만을 선회하거나 전투기가 대만 동해안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동해안은 산악지형이 많아서 과거에는 침공이 어려운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중국군은 이 지역도 잠재적인 상륙지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군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규모로 17만 명의 대만군을 압도합니다. 여기에 전투기와 함정수를 포함하면 양군 간의 격차는 더욱 큽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과 승산 없는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는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를 중심으로 방어 전력을 강화해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만은 이 전략을 통해 최대한 버티면서 미국의 지원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CSIS는 중국이 2026년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가정하에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총 24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첫날, 중국은 전함으로 대만을 포위하고 전투기를 대만 상공에 띄웁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 중국 전함을 공격하고 미국의 전함과 잠수함도 대만으로 향합니다. 동시에 중국군은 대만 남부에 상륙하고 낙하산 부대는 남부의 비행장을 공격합니다. 비행장을 확보하면 수송기를 통해 병력과 보급품을 보낼 수 있지만 대만군의 저항으로 초기 점령에는 실패합니다. 대만의 수도와 주요 산업은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군사시설도 북부에 몰려 있어서 중국군은 주로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중국군은 험준한 지형을 넘으면서 북쪽으로 진격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또한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만 북부의 병력이 남하해서 중국군과 격돌합니다. 일부 중국군은 동해안을 상륙하지만 남한 대만군과 교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군은 결국 남부의 비행장과 항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북부에서 내려온 대만군이 중국군의 북진을 저지하면서 전황이 바뀝니다. 초기에 대만을 점령한 데 실패한 중국군의 전함 대다수가 미 해군의 공격을 받아 격침됩니다. 그 결과 중국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대만에 상륙한 중국군은 점점 고립된 끝에 대부분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이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CSIS의 워게임이 항상 대만과 미국의 승리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CSIS의 마크 켄시는 미국이 패배하는 시나리오도 있다면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미군 기지가 파괴되면 전투기를 투입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승리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분석한 끝에 비대칭 전력에 주목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소수의 무기로도 상대의 고가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의 가격은 약 130억 달러에 이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격침한다면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항공모함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비싸고 덩치 큰 무기를 선호하는 미국과는 달리 저비용, 고효율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초음속 무기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생산 비용이 높고 정확도도 아직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여전히 큰 위협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또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해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뜻인 A2AD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중국 해군이 아직 미 해군보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면 충돌보다는 접근 자체를 막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 위성 요격 무기, 그리고 사이버 공격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먼저 한국, 일본,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선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막기 까다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현재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토에서 1600km 이상 떨어진
이동 중인 항공모함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른바 괌 킬러와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이 예상대로 작동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대만 전역에는 중국의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대만의 군사시설과 주요 기반시설을 마비시킵니다. 동시에 중국군은 사이버 공격과 지상 발사 미사일로 미국의 통신 위성을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7년 미사일을 발사해서 자국의 기상 위성을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하면 미국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을 장악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공격으로 전진 배치된 병력에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급하게 파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미 해군은 중국의 미사일과 스마트 기뢰 그리고 전자파 간섭을 뚫고 대만에 접근해야 합니다. 미 해군이 도착하더라도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노출된 채 전투를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이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중급유기 없이는 전투기가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는 스텔스 기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중국이 성공적으로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지배권이 고착돼 기정사실화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하더라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만약 패배를 인정한다면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시진핑은 대만에서의 패배가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 기반까지 흔들 것을 걱정할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평소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티베트, 위구르, 그리고 홍콩 등이 독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 내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두 개의 핵무장 강대국과 동시에 맞서는 초유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하나의 전면전에 대응하기에도 빠듯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상황이 미국보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과 베트남, 인도, 그리고 필리핀 등 적대적인 이웃에 둘러싸여 있고 이들 대부분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동맹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겁니다. 나아가 양안 전쟁은 세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글로벌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 TSMC가 타격을 받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해상 물류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 역시 양안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대만에는 비극적이지만 TSMC가 마비될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단기적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 수요도 폭증하면서 한국의 방산 기업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서울이 홍콩을 대신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한국에도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항구에는 평택과 오산 등의 주한 미군 기지가 있어서 중국의 선제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참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한국은 참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면 미국이 동맹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군의 시선이 대만으로 쏠리는 사이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때야말로 남한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안전쟁은 항구에도 결코 남일이나 반사 이익으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길어지면 전장의 양상은 점점 예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양안전쟁은 단순한 재래식 충돌이 아닌 인공지능,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되는 미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나 워게임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핵무기까지 사용된다면
양안 전쟁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전쟁과 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인도와 파키스탄도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까지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언제라도 대만을 침공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머지않아 더 큰 전쟁이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느낌만은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66%나 증가해서 2023년 이후 국가 단위 분쟁만 해도 59건에 달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7월 10일 유명 팟캐스트인 The Diary of a CEO에서는 3명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전 세계적인 갈등의 원인과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 세 전문가는 중동 전문가이자 국제정세 분석가인 벤자민 레드, 미국 정보기관 및 군사 전문가인 애니 제이콥슨, 그리고 전 CIA 비밀정보 요원인 앤드루 버스타만티입니다. 특히 애니 제이콥스는 2016년 그녀의 저서로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최근에는 핵전쟁 시나리오를 다룬 책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해도 이들의 의견이 항상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고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 하나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사회자가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 양상이 어떻게 될지를 묻자 벤자민 레드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1947년 냉전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은 단 한 번도 싸움을 멈춘 적이 없다. 단지 전쟁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강대국들은 더 이상 군인과 무기를 앞세운 재래식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은 사실상 마지막 재래식 전쟁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보면 이들은 정보와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서버판과 단 20명의 인력만으로도 정부나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정보와 디지털 도구가 무기가 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전쟁은 20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새로운 유형의 전쟁은 막대한 자금이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벤자민 레드는 오늘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원인으로 우리가 탈진실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탈진실사회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과 신념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전통 언론이 신뢰를 잃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상대를 무조건 불신하고 내 편의 말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진영 논리가 강화됐습니다. 벤자민 레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서 정보가 넘쳐나면서 더 이상 객관적인 진실을 독점할 수 있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왜곡, 선동, 오도, 허위 정보가 쉽게 퍼져나가고 이를 이용해 권력을 쌓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는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내부의 분열은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을 그 어느 때보다 외부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같은 적대국들은 사회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이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정보 군대를 갖추는 것이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떠올려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전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린 이제 핵의 시대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알고리즘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외교를 증폭시킨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 양측은 틱톡을 포함한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자 전 CIA 비밀 요원이었던 앤드루 버스타만티는 오늘날 양국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지한 대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일이나 오락거리에만 몰두하는 대중이 늘어날수록 양국화가 일어난다. 이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대중을 만들어내고
그 틈을 타 다른 나라들은 이들을 조정할 기회를 얻게 된다. CIA의 비밀 작전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지한 대중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지한 대중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애니 제이콥스는 지나친 진영 논리가 이제는 국익마저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진영 간의 분노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정치 성향이 없는 작가다. 내 정치적 입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쟁과 무기에 대한 글을 쓴다. 그런 내가 봤을 때 미국 내 적대적인 정치 세력들은 상대를 무너뜨린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가의 안보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에게는 트럼프를 흠집내는 것이 미국의 안보나 세계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벤자민 레드는 자신이 만든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소개하면서 오늘날에는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내란을 일으킨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 백악관 소셜 미디어 팀은 여론 조작팀에 맞서서 여론전을 펼쳤는데 단 2~3명으로 구성된 여론 조작팀이 백악관 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인원이 만든 콘텐츠라 해도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심지어 정부를 상대로 한 여론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자는 핵무기를 보유한 9개 국가를 언급하면서 그중 어느 나라든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실수로 인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애니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핵무기는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핵무기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레스 역시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오산으로도 핵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전쟁의 가장 큰 위협은 누군가 실수를 하는 것이다. 애니 제이콥스는 그러면서 2024년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제공했고 미국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는 핵탄두를 탑재했을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경보 즉시 발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이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핵 보복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당국이 공격 의도가 없음을 미국 측에 미리 통보해서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만약 러시아가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미국이 메시지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타만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그야말로 공포의 무기다. 발사 후 대기권을 돌파하면 세 부분으로 분리된다. 로켓, 부스터, 그리고 MIRB라 불리는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도립 비행체다. 이 MIRB는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우주 공간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목표를 향해 떨어질 수 있다. 탄두들은 별도의 추진력 없이도 중력만으로 마하 2에서 마하 20에 달하는 속도로 떨어지는데 이 단계에 들어서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 버스타만티는 자신이 핵미사일 장교로 근무할 당시에 실제 핵발사 절차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한 명의 장교와 함께 짝을 이뤄서 키를 삽입한 뒤에 동시에 돌리는 과정을 일주일에 5에서 7회 정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암호 코드가 내려와야만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교는 키를 돌리면서도 실제 미사일이 발사될지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타만티는 또 처음부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대규모 핵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더티밤이나 위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특정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작은 배낭이나 트럭 안에 숨길 수 있어서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은 위성을 통해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즉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이나 더티밤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에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배치한 핵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그 책임을 러시아에 물어야 할지 아니면 벨라루스에 물어야 할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에 핵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테러리스트들은 핵 폭발을 일으킨 뒤에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누구를 공격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한된 위력을 가진 전술핵이라 해도 그 사용은 강한 보복 심리를 자극해서 결국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자 애니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전쟁이 발생하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일부 지역만이 생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소로 거론된다. 이는 핵개울로 인해 태양빛이 차단되고 농업이 붕괴되면서 수십억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핵개울을 연구하는 이들에 따르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특정 지역은 여전히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사실상 수렵 채집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 난 실제로 뉴질랜드에 벙커를 마련해둔 몇몇 억만장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르는 밝힐 수 없지만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이 내 책을 읽고 세계가 72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보인 반응이었다. 그들의 반응은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전용기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뉴질랜드로 피신할 수 있을까였다. 애니 제이콥슨이 핵전쟁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겠지만 버스타만티처럼 생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자 버스타만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하곤 했다. 만약 버섯구름이 보이면 그쪽을 향해서 뛰어라. 살아남는다 해도 그 후에 겪게 될 고통이 너무 커서다. 사회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대만을 침공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자민 레드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며칠 안에 중국의 침공을 대비한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GPS 신호와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항로를 차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단 한 명의 병력도 상륙시키지 않고도 대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 각지의 다른 분쟁에 대응하느라 바쁘다. 예컨대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추가 제공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재고가 바닥나기 직전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능력은 6개월 전보다 약화된 상태다. 만약 대만에서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통적인 육해공 전투보다는 무역전쟁과 공급망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국이 히토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상상해보라. 히토류는 리튬이온 배터리, 마이크로칩, 그리고 프로세서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중국이 미국과 서방 국가에 히토류 공급을 전면 차단한다면 세계 산업이 사실상 멈출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제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미국과 서방이 그린랜드나 캐나다 등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 중국의 히토류 독점 구조를 깨기 전까지는 상황이 바뀌기 어렵다. 과거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계약을 추진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결국 오늘날에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보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됐다. 중국은 굳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대만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서방을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만이 전략적 가치를 잃게 되면 서방은 언제든지 대만을 외면할 것이다. 그러자 버스타만티가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이다. 나는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도 행정적, 법적 수단을 통해서 대만을 서서히 장악할 수 있다. 홍콩도 같은 방식으로 차지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경찰력을 투입해 홍콩을 장악했다. 대만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의회는 친중 성향의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선거에서도 중국의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패했지만 의회의 권력은 친중 진영이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려고 해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정신이 팔려있고 유럽과 나토 역시 그들만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그 누구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길 원치 않는다. 애니 제이콥스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고 본다. 아무도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그가 다른 일에 쉽게 정신을 빼앗길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중할 것이다.
애니 제이컵스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이나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지 않았다. 1994년 당시 북한이 핵무장을 눈앞에 뒀을 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상황은 지금의 이란과 매우 비슷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클린턴이 실제 공격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문제는 서울의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나서서 김일성과 평화협상을 진행하면서 겉으로는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독재자의 습성이다. 버스타만틴이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핵무장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이란 역시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못할 것인지를 묻자 이란 정세에 정통한 벤자민 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난 30년간의 핵 개발이 재앙만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북한은 실패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국민을 향한 강압적인 통제 덕분이다. 누가 북한처럼 되고 싶겠는가? 이란 역시 그런 길을 원치 않는다. 그곳은 지배층을 제외하면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다. 핵무기는 외부의 위협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내부의 불만까지 잠재우지는 못한다. 억압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만은 예외다. 강력한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그런 후원자가 없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이란을 도와주고 있지만 정작 이란이 공격받았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란 정권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한다. 첫 번째는 서방으로부터의 독립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파괴다. 셋째는 이슬람 혁명을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을 미국의 전초 기지이자 혁명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마치 삼각대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미국과의 외교란 곧 서방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갑자기 이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이란과의 협상에 분명한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이들은 또 미국이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의 조언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버스타만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판단을 독단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첫 번째 사례로 털시 게버드를 들 수 있다. 그녀는 DNI, 즉 국가정보장이다. 이 직책은 각 정보기관과의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게버드는 이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정보국장은 모든 정보기관으로부터 검증, 교차 확인, 입증 과정을 거친 정보를 보고받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게버드 국장이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이하게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고 이후 게버드는 입장을 바꿔서 다시 보고해야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란을 폭격한 이유였다. 당시 DNI는 이번 공습이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를 부정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버스타만티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예로 들면서 정보기관의 첩보가 무시된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자가 모사드처럼 뛰어난 첩보기관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마스의 공격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지를 묻자 버스타만틴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공격을 연습하고 모의훈련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를 지휘체계를 통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가 올라가는 과정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정보를 다르게 해석했다. 모사드가 파악했던 첩보도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했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 정보는 공격이 실제로 일어난 뒤에야 뒤늦게 확인됐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버스타만틴은 2026년까지
미국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큰 혼란을 겪을 거라고 보고 외모까지 바꿔서 다른 나라에 정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자 이는 어디까지나 그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 실제로 미국이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4시 3분, 평양에서 30km 떨어진 텅 빈 들판에 26m 길이의 미사일을 실은 대형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 후 차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인 화성 17이 발사됩니다. 괴물이라 불리는 이 탄도미사일이 향하는 곳은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기습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인류는 단 24분 안에 멸망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2024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애니 제이콥슨이 쓴 베스트셀러인 핵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이콥슨은 미 대통령 자문위원, 국방부 고위인사, 핵무기 전문가, 그리고 전직 특수요원 등을 수차례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핵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핵전쟁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대재앙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절감하게 될 겁니다. 한편 북한 상공 36,000km 지점에서 미 국방부 소속의 시버스 위성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감지합니다. 시버스 위성은 미위 운영하는 우주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화성 17이 발사되자 시버스 위성은 거의 즉시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신호를 감지합니다. 북한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그 대부분은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은 수상한 궤적을 그리면서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 목표가 미국 본토인지 하와이인지 아니면 태평양 한가운데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버스 위성이 수집한 정보는 곧바로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항공우주지휘센터로 전송됩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 15초가 지나서야 미사일의 궤도를 좀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17이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핵 억지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핵 억지 정책은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도 반드시 파멸한다는 확실한 보복에 기반합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 5,000기 이상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770기가 즉시 발사 가능한 실전 배치 상태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미국은 이 전력을 즉시 동원해서 강력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절대 미국을 선제 공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제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북한이 왜 미국을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돌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30초가 지나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시버스 위성은 미사일의 표적지가 미국 동부 연안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발사 후 1분이 지난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에게 전달됩니다. 일명 스트랫콤이라 불리는 미국 전략사령부는 수소폭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스트랫콤 사령관은 미국의 핵 작전을 총괄하는 최상위 지휘관으로서 핵 전쟁 시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고 명령을 받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스트랫콤 사령관을 지낸 조지 리 버틀러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위협을 감지할 경우 나의 임무는 대통령에게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핵무기의 종류, 수량, 표적을 식별한 뒤에 대통령의 선택을 도와 그 명령을 신속히 작전부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후 3분,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을 보고받습니다.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고려할 때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은 단 6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실제 핵 공격인지를 판단하고 보복 여부를 결정한 뒤에 어떤 미사일로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 6분 안에 수억 명의 생사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보 즉시 발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의 핵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실제 폭발을 확인하기도 전에 보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위험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기계 오류로 인한 잘못된 경보가 실제 핵 공격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는 북극 상공을 날아가는 백조대를 러시아의 미그 전투기 편대로 오인했습니다. 1960년에는 그린랜드에 있는 미군 레이더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1000기의 소련 미사일로 착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시뮬레이션용 테이프가 실수로 컴퓨터에 삽입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핵 공격이 시작됐다는 경보가 실제로 발령됐습니다. 그날 만약 당직 장교가 경보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미국과 소련은 그 자리에서 핵전쟁에 돌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분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번 공격이 실제 핵공격인지 그리고 즉각 보복을 단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자문위원이었던 존 울프스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전쟁은커녕 위기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많은 대통령이 핵 전쟁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업무를 맡는다. 게다가 이번처럼 미사일이 워싱턴을 향할 경우 대통령은 피신과 동시에 핵 보복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백악관 지하에는 피오크라는 긴급 작전 벙커가 존재하지만 이 시설은 핵 폭발을 직접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 아닙니다. 핵 공격이 임박하면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마린1을 타고 워싱턴 외곽의 R-사이트라고 불리는 지하 벙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헬기 안에서 핵 보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발사 권한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곁에는 항상 핵 가방을 들고 다니는 군 장교가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언제든 핵 보복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핵 가방 안에는 흔히 흑서라고 불리는 극비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흑서에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종류와 선택 가능한 표적지의 목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군사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패터슨은 흑서에 있는 핵 공격 옵션을 고르는 일이 마치 아침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만큼 단순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열에서 하나를 고르고 B열에서 2개를 고르는 식입니다. 흑서를 통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은 6회공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00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66기의 핵 탑재 전략 폭격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14척의 핵무장 잠수함이 포함됩니다. 발사 후 5분이 지났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실제 핵탄두와 함께 유인체를 방출합니다. 이 유인체들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한 미끼로 실제 핵탄두와 구분하기 어렵게 설계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추적하고 그 궤적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SBX라는 해상 추적 레이더를 북태평양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SBX는 거대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성이 떨어져서 실제로는 항구에서 대기 중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SBX는 엉망이 된 펜타곤에 100억 달러짜리 실패작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핵탄두를 맞추는 것은 마치 총알로 다른 총알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총 44기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실시된 요격 실험에서 단 한 번도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수정을 거친 뒤에도 20건의 실험 중에서 11건만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핵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절반은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사일 발사 9분 후 알래스카에 위치한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에서 요격을 위한 4기의 미사일이 차례로 발사됩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목표물을 맞히지 못합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대통령은 흑서에 명시된 핵 보복 옵션을 검토합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수십 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막대한 민간인 희생은 물론
중구의 단둥,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남한 등 인접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발사된 미사일 안에 실제로 핵탄두가 들어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가장 의심적인 것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 한 발이라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단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전략 폭격기를 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단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지만 폭격기는 비행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핵무기 투하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최대 16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2 폭격기는 괌에서 출발하면 약 3시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또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수소폭탄을 탑재하고 있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숨어있을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데 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련으로부터 굴착 기술을 전수받은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핵시설과 지휘부 보호를 위한 초대형 갱도를 건설해왔습니다. 오늘날 북한에는 8,000개가 넘는 지하 벙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최고 지도부가 숨어있을지는 미국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목표가 어딘지 모른다면 공격은 무용지물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 16분이 지났을 무렵 북한의 두 번째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해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상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이라 불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SLBM이라 불립니다. 이제서야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개시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미사일의 궤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SLBM은 캘리포니아주 어딘가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미국 본토와 훨씬 더 가까운 곳이어서 이 SLBM은 앞서 발사된 ICBM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미국을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이지스함과 사드 미사일이 있습니다. 결함이 많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지스 시스템은 85%의 높은 격추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지스함은 해외 지역을 순찰 중이고 사드 미사일도 전부 해외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SLBM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SLBM의 목표가 어딘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캘리포니아 해안 절벽에 위치한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가 핵공격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단순한 핵폭발을 넘어서 무시무시한 방사능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파괴되면 원자로 안에 있는 방사성 연료봉과 폐기물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사선 누출이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노심이 녹아내리는 대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방사선 연기가 도쿄를 포함한 일본 동부 전체를 뒤덮어서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 후 북한의 핵탄두가 캘리포니아 해안의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에 떨어집니다. 이 공격으로 원자로의 노심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결과 방사능 잔해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유출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낙지는 단순한 핵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방사능 먼지라는 뜻인 낙지는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중부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됐습니다. 얼마 후 마린1을 타고 알사이트로 이동 중이던 대통령은 캘리포니아가 북한의 핵공격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대통령은 즉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핵 보복을 명합니다. 곧이어 50개의 ICBM과 각기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트라이던트 SLBM 8기가 북한을 향해서 발사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북한의 지도부와 핵시설을 포함한 총 82곳의 표적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육해공의 핵 전력 중에서 가장 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할 방법은
바로 잠수함입니다. 현재 미국은 20기 이상의 SLBM을 탑재한 열대척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SLBM 한 기에는 최대 4개의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어서 핵 잠수함 한 척이 단독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는 최소 80기에 달합니다. 핵 잠수함은 탐지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핵 추진으로 자체 동력을 생산해서 장기간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 한 척만으로도 한 국가를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 핵 전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이 발사한 핵무기는 사거리가 부족해서 북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상공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이 발사한 ICBM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툰드라로 알려진 조기 경보 위성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툰드라는 미국의 시버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성은 구름을 미사일 연기 기둥으로 오인하고 심지어 햇빛을 미사일이 만들어낸 열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3년 소련의 조기 경보 위성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5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잘못된 경보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책임자였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를 거짓 경보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겨우 5개의 미사일을 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페트로프 중령의 판단이 맞았고 그 덕분에 그는 세상을 핵전쟁으로부터 구한 남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의 경보 책임자는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 발사된 미국의 미사일을 모스크바로 향하는 100개의 미사일로 오인합니다. 게다가 대피 중인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제 핵무기로 미국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전면 핵 보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편 미사일이 발사된 지 33분 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상공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의 정체는 1메가톤급의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은 일반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가진 폭탄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약 100배 정도 강력합니다. 수소폭탄은 폭발하는 순간 태양 중심부보다 4-5배나 뜨거운 섭씨 1억 도의 열이 발생해서 사람, 건물, 금속, 그리고 콘크리트 등 반경 5km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증발시킵니다. 이 충격으로 펜타곤은 물론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 링컨 기념관 등 상징적인 건물들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폭발한 곳에서 조금 떨어져 직접적인 폭발을 간신히 피한 사람들조차 이때 발생한 열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은 마비 상태여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0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폭발 중심부는 엄청난 압력 차이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건물 잔해, 그리고 자동차 등 모든 걸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능 낙진이 워싱턴 전역에 퍼지면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워싱턴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때 시민들의 생존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는 연방재난관리청인 페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마의 주된 목적은 시민들보다는 정부 관료를 구출해서 정부를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전직 페마 청장 크레이그 퍼게이트는 핵 공격 시 페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직 라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비축하고 전해질 용액을 복용하고 실내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이 탑승한 마린원 헬기마저 핵폭발에 휘말려서 추락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죽은 상황에서 대통령직 승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부통령, 2위 하원 의장, 3위 상원 임시의장, 4위 국무부 장관, 5위 재무부 장관, 6위 국방부 장관, 7위 법무부 장관. 하지만 이들 대부분도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누가 대통령을 대신할지를 놓고 혼선이 발생합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 대통령은 오랜 고심 끝에 결국 핵미사일 발사를 명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지휘부가 전멸하더라도 핵전쟁을 지속하도록 설계된 데드핸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핵 공격이 감지되면 인간의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모든 핵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하도록 하는 최후의 보복 장치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1000기의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목표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지만 이제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얼마 후 미국 역시 러시아가 자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975개의 표적을 향해서 남아있는 핵미사일을 모두 발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지 반사적인 보복 절차뿐입니다. 최초의 미사일이 발사된 지 55분이 지났을 때 미국의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W-88 핵탄두가 평양에 떨어집니다. 이 핵탄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약 30배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입니다. 이 공격으로 평양의 300만 인구 대부분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이 북한 전역에서 81번 더 일어나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파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백두산 지하 깊숙한 곳에 핵 벙커에 숨은 북한의 지도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설된 북한의 지하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견고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도자는 즉시 다음 공격 목표로 서울을 지목합니다. 곧이어 수천 발의 로켓이 서울과 전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수천 발의 로켓을 모두 요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얼마 후 북한의 로켓 대부분이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로켓 대부분이 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은 화학무기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수많은 민간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발사하고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유럽 전역의 주요 도시들이 러시아의 핵공격을 받아 초토화됩니다. 그렇게 로마, 런던, 파리, 베를린, 아테네 등 수천 년 동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들이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과 러시아도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드러나선 안 될 비밀 요원의 신상 정보가 대거 해외로 유출된 겁니다. 참고로 국군정보사령부는 줄여서 정보사라 불립니다. 정보사의 주요 업무는 북한과 다른 국가의 국가정보 수집과 적국의 스파이 활동을 막는 방첩 활동입니다. 정보사는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자주 국정원과 비교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과는 다르게 정보사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정보사는 또 국정원 요원이 할 수 없는 위험한 대북 특수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사는 국방부 소속의 첩보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는 대북 공작을 위한 휴민트를 관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민트는 사람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걸 말하는데 크게 화이트 요원과 블랙 요원으로 나뉩니다. 화이트 요원은 신분을 드러내놓고 합법적인 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교관도 화이트 요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블랙 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린 이들을 흔히 간첩이나 스파이라고 부릅니다. 각국의 정부는 블랙 요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블랙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적국의 블랙 요원을 막기 위해서 방첩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블랙 요원은 발각된다 하더라도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블랙 요원들은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신상 정보는 1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2024년 정보사의 중요한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수사에 나선 국군 방첩사령부는 정보사에 근무하고 있던 군무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A씨가 유출했다고 알려진 정보 중에는 대북 첩보 활동을 하고 있던 블랙 요원의 명단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외에서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던 블랙 요원의 신분이 노출된 겁니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군무원 혼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가 모두 넘어간 걸 봤을 때 다른 조력자가 있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보사의 기밀이 유출된 사건은 사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중순 대한민국 정보기관 소속의 해커가 북한 당국 서버를 침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정보사 소속의 블랙 요원들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군무원 A씨는 처음에
자신의 노트북이 북한에 의해서 해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기밀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보사의 컴퓨터는 허가받지 않은 USB를 꽂으며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A씨는 해외 요원의 정보를 일일이 직접 종이에 옮겨 적은 다음에 이를 다시 개인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 A씨는 이 정보를 북한과 연결된 중국 동포에게 넘겨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입건된 지 한 달이 넘도록 방첩사의 피의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보사의 인사조치 역시 수사를 위한 직무 배제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29일 군 검찰은 방첩사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보사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블랙요원의 암호명뿐 아니라 실명까지 해외로 대거 유출되면서 중국, 러시아, 동남아, 그리고 중동에 있던 해외 요원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내부의 소식통들도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40여 년간 대북 정보활동을 해온 전직 첩보 요원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북한과 중국 현지 정보원 명단이 발각되면 북한이 간첩죄를 적용해 발각 즉시 총살 또는 삼족을 멸하는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대북 첩보망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긴밀히 연결됐던 북한 내부 소식통들까지 숙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무너진 대북 정보망과 군사 정보망이 다시 복구되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거로 예측했습니다. 수십 년간 각국에 구축한 정보망이 한 사람의 이적 행위로 완전히 붕괴한 것입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 A씨에 대해 간첩죄가 아니라 군사기밀 누설 혐의만을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A씨가 중국 국적자에게 정보를 넘긴 것만으로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을 지칭할 뿐 중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자에게 자료를 넘긴 것만으로는 군무원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안보 문제를 드러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주요 안보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7년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돼서 유사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과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 등 약 1,500만 장 분량의 기밀이 북한 측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국방장관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국군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의 정보를 건당 100만 원에 중국과 일본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원을 보호해야 할 정보사의 공작팀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받고 동료의 신상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중국의 요원을 파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건은 바로 다음 해에 발생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대북 공작 경험이 없었던 A씨가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국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정보원은 과거 안기부 시절에 강압적인 수사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도 정보원과 마찬가지로 블랙요원을 포함한 휴민트를 운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국정원에 발령된 직후에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출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활동하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서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년 뒤 최근에서야 서버 기록을 추적한 결과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A씨를 추궁하자 그는 그저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여전히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은 군사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2021년 6월에서 2023년 1월까지 법원 전산망에서 A4 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빼갔다고 합니다. 라자루스는 김숙희와 더불어
북한의 가장 악명 높은 해킹 조직입니다. 라자루스는 2021년 1월 17일 이전에 법원 행정처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2월이 되어서야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라자루스의 접속을 차단했지만 이미 많은 정보가 유출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정보 1014GB 중에서 4.7GB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자필 진술서, 채무자료, 그리고 개인 회생자료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중국이나 동남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 중에서 아직 복원되지 않은 1009GB는 무슨 내용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위 계급인 B씨는 SNS로 만난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는 대가로 군사기밀을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B 대위는 해커에게 군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자료를 제공했지만 다행히 사전에 차단한 덕분에 실제 해킹이 일어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숙희, 라자루스, 그리고 안다리엘이 합동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업체 83곳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이 중 10여 곳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국내에 방산 기술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해서 주요 서버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중요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업체 대다수가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A씨는 KF-21의 개발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지니고 퇴근하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USB에는 6,000건 이상의 자료가 담겨 있어서 만약에 유출됐다면 KF-21의 핵심 기술 상당수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씨가 USB에 담은 자료 중에 KF-21의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카티아만 있으면 단시간에 KF-21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자료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국적 A씨는 2017년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이미 많은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카티아 설계도가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첩과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정원이 있고 과거 기무사라고 불렸던 국군 방첩 사령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무사는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서 해체된 뒤에 다시 편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에 속한 인원이 4,200여 명에서 2,900명으로 크게 감축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간첩을 잡을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경찰이 안보 수사에 한계를 보일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 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 2020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반절쯤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정원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군사기밀 유출 사건 요약이었습니다.